로컬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로컬의 진화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구입해보시면 표지에 레이어드된 주황색 띠지에 낡은 것과의 연대로 탄생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묵직한 문구가 다양한 담론을 정리하는 마침표처럼 다가옵니다. 로컬의 진화는 본 연구팀이 지난 2월에 번역해 펴낸 마을의 진화에 이어지는 후속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의 진화가 일본의 산골 마을 카미야마의 혁신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로컬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조명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면, 로컬의 진화는 대한민국 로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면서 로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컬의 시대 네 번째 시간에는 3명의 저자 중 한 분이신 조희정 박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책을 읽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로컬의 진화는 소통의 진화라는 소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로컬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비로컬 팟캐스트 로컬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로컬의 시대, 이번 편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희정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번 마을의 진화 그 번역서 내신 이후로 이번에 로컬의 진화라는 책을 내셔서요. 5개월 만이네요. 벌써 5개월이나 됐나요? 네. 저는 2-3달 만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연구팀의 연구 성과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육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로컬의 진화라는 책 약 100여 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돼서 짧고 굵게 지금 돌아가는 로컬의 상황에 대해서 굵은 담론을 낸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담론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로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다 요약해서 어젠다를 세팅하는 형태로 좀 교과서 느낌이 나게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띠지에 있는 걸 읽어보면 낡은 것과의 연대로 탄생하는 새로운 기회, 이렇게 띠지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블라블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첫 번째는 로컬 벤처, 두 번째는 로컬 창업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로컬 벤처라는 단어를 쓰신 게 좀 색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재미있게도 경상남도도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광역지자체거든요. 경상남도에서도 최근 나온 공고를 보니까 로컬 벤처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논의가 한동안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벤처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진단하고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벤처 붐이 있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네네. 인터넷 나오고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셜 벤처 개념이 많이 확산되진 않았지만 있었고, 네. 근데 소셜이 뭔지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로컬이라는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 기회형 창업, 그러면 로컬 벤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나올 번역서이기도 한데, 마키 다이스케가 자기가 일본에서 처음 만든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마키 다이스케 씨가, 네. 근데 그분이 직접 하고 있고 로컬 벤처를. 네네. 근데 로컬에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거, 방점은 로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로컬 벤처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로컬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 책에도 레토릭이라고 써 있는데, 네네. 사람들이 지역을 자꾸 폄하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수도권의 변두리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서울은 로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란 의미가 좀 제대로 될까지는 로컬이란 용어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하면서 자꾸 그 용어 문제가 계속, 왜 우리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계속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로컬 벤처니 로컬 창업가니 아니면 이 로컬이란 표현 자체, 어떤 분들은 또 대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굳이 로컬 번역하면 지역의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걸 굳이 왜 갖다 써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었고, 명확한 학문적 개념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 책은 실론적인 의미, 로컬에 대한 5가지 편견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 되어지는 로컬에 대한
논의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낯설게 보기 한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저희는 이제 로컬에 대한 담론을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매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에 대해서는 열거하신 5가지 담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담론으로만 저희들이 젖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서 시론인데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5개 편견이에요. 네네. 이거는 살면서 오랫동안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로컬에서 사람들 만나면서도 많이 느꼈었고, 이게 뭐 로컬 폄하론을 할 때 외부 사람이 로컬을 폄하한다고 생각하는데 살면서 폄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잔잔하게 젖어 있는 패배의식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낭만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로컬을 기회의 땅이나 피난처로 보는 로컬 낭만론. 자, 두 번째가 로컬은 촌스럽다 이렇게 보는 로컬 폄훼론. 세 번째로는 로컬은 퍼주고 베풀어주는 대상이다로 보는 로컬 시혜론. 네 번째가 로컬은 서울이 아닌 어딘가의 지역이라 생각하는 로컬 행정론. 또 외국을 베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로컬 모방론.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게 그동안 저는 익숙하게 다뤘던 로컬에 대해서 좀 낯설게 보게 만들어주고 좀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형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한 그룹으로 공통점으로 묶어보면 어떤 편견이 작동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편견을 약간 분위기 전환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마냥 낭만론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낭만론의 득실이 있는 거고 네네. 폄훼론의 득실이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무차별 난사하는 것처럼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결국은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대 광고를 하고 싶고 네. 어떤 사람은 계속 자괴감에 빠져들고 싶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찬찬히 우리가 지역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어떤 제한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위기 전환용으로 먼저 던지고 싶었어요. 네. 일단은 로컬 모방론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은 지금 로컬의 성지처럼 생각한 게 미국 포틀랜드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먼저 이런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번역하시고 방송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의 진화 편이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컬을 바라보는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따라하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니면은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컬에 있는 창업자들한테서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네네. 현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행정 부분에서 정부 쪽에서 오히려 그런 관성적으로 외국 사례를 이입하는 경향, 이입하면 될 거라는 경향, 거기 뭐 일어나지 않은 용어지만 K 로컬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그건 그냥 상상의 산물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K자 붙이면 어디까지 붙일까 뭐 이런 식으로 연구팀들끼리 얘기하다가 모든 게 다 K가 되면은 세상이 좋아지나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모방론은 이렇게 단순 모방이 나쁘다는 거죠.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뭐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시간과 여유 없이 막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로컬 창업자들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와닿은 게 로컬 폄훼론인데요. 이 폄훼론은 이런 부분하고 맞닿는 것 같아요. 저도 지방에 취재를 가거나 또 가끔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창업을 하려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속사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특히 이제 시골 쪽으로 갈수록 청년이 창업을 하면 이 친구가 무능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얘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미 대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잡아서 뭘 했지 않겠냐, 거기서 사업을 성공하지 않았겠냐. 그러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부모님 따라서 농사 짓기도 싫으니까 부모님 등골판 해가지고 가게 하나 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데 그런 시각으로 보질 않으니까
지방에서 지역 창업을 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로컬 창업을 한 청년들 같은 경우엔 자기도 모르게 주눅 들어 있고 자꾸 이제 어른들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동료나 후배들이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연구팀이 일본 사례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도 그런 스토리 되게 많아요. 오. 그러니까 어디나 살면은 와, 너 열심히 해, 잘하는구나 하고 붐업해주는 사회가 있는 반면에 왜 하는데 뭐 너 뭐가 잘 안 됐구나 네네. 해서 되겠니? 그거에서 먹고 살겠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그게 계속 공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살면서 아니면 뭐 누구나라 또 살면서 그런 질문들 계속 이렇게 개미지옥처럼 반복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출구가 안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누군가 창업했을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따갑다 그러면 그냥 이런 분류를 한 번쯤 믿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저 사람은 로컬 폄훼론이구나. 나하고 관점이 다르네. 끝. 네. 이렇게 좀 음. 그런 식으로 좀 상쾌하게 쳐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로컬로 가는 청년 창업자들, 뭐 청년 창업자가 아니라도 로컬 크리에이터들, 로컬 창업자들, 뭐 용어가 여기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컬 창업가로 이렇게 쓰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로컬 창업가들의 유형을 유턴형, 뭐 J턴형, I턴형 이런 식으로 또 밝히고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이주자만 분류한 거고요. 네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냥 축약해서 이주자와 주민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더 풀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로컬 벤처를 창업할 때 기업이 만약에 창업한다고 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업가하고 소비자만 있는 건가 옛날의 시대였다면 네. 지금 훨씬 많은 플레이어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제이턴 하는 이주자가 있고 네. 계속 살았던 주민이 있고 잠깐 들렀다 가는 관광객이 있고 네네. 그 창업을 지원해 주는 정부가 있고 네네. 정부 부처의 것을 전달하는 중앙 지원 조직이 있고 네네. 중간 지원 조직이 네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레이어가 복잡하게 있는데 일단 새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UJ 아이턴을 쓰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교통 용어고 사실은 유턴 네네. 뭐 이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인 그러니까 은퇴 인구가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뭐 별장 구하는 식의 귀농 귀촌 이런 게 아니라 네. 직장 생활 한창 하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새로운 현상이니까 그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 살기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 뭐 그 시니어 계층들 같은 경우 은퇴 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귀촌이다, 귀농이다, 귀자를 쓰는 게 맞는데 청년 밀레니얼의 경우에는 귀가 아니라 취거든요. 일을 찾아서 온다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무부일 수도 있고 네, 뭐 취촌, 취농에 가깝게 네. 보면 그래서 이 굉장히 새로운 사회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학 쪽에서 보면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할 만한 현상들이고 한 사회의 핵심 노동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유제이 아이턴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실제로 15곳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유턴한 사람의 스토리가 좀 다르고 제이턴한 사람의 스토리가 다르고 아이턴한 사람의 스토리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창업에 관련된 플레이어가 하고 있는 구조랑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쓰고 싶다 이런 논의들을 했었어요. 로컬의 진화에서 서술하신 거는 정의를 하는 작업,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후에 이어질 연구라든가 후속 저작물을 통해서 더 깊게 다룰 영역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뼈대는 아니지만 얼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 네. 오래 걸리겠죠. 네. 네. 그래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 책을 안 읽으신 분 같은 경우에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유턴족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유턴은 그냥 단적으로 알기 쉽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외지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주로 대도시권에서 네,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연령이 한 30대 초반, 중반. 네네. 그러니까 퇴직한다라는 거는 보통 2, 3년 이상 근무해야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30대 초중반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향에 굉장히 익숙한 근데 한 대학하고 직장생활 합치면 한 10년 이상 떠났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그렇죠. 아는 사람은 많은데 환경은 낯설다 이런 느낌도 있고 네네.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 딸로는 이 동네에서는 불리는데 과연 여기에 주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편안함과 불안함이 공존해 있지만 J톤이나 I톤 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런 로컬 창업가를 유톤족이다. 네, 돌아온 보시면. 사람들 네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리고 J톤은 다른 지역으로 로컬 출신인데 다른 로컬로 가는 경우. 근데 아이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귀촌 기농이 전형적인 아이턴인데 네네.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대도시 살던 사람이 예, 주로 대도시를 타겟으로 이 UJ 아이턴 쪽 턴족 이런 UJ 아이턴이라는 그 인구 이동 흐름에 대한 얘기가 그것도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서술이다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용을 해서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본 예, 케이스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학 분야에서 인구 이동 얘기할 때는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팀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는 그 지난번 로컬의 진화도 그렇지만은 사회과학적 접근이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연과학은 아니고. 아니 근데 뭐 그 모종린 교수님 북콘서트도 저희가 지난번에 8월 20일 날 하고 그랬었는데 모종린 교수님은 표방하시는 게 골목길 경제학자로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분야에 더 방점을 두고서는 그 로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회과학에서의 접근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부분.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네네네. 저희가 연구 시작했을 때도 그런 궁금증 때문에 시작한 거였고요. 자, 제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는 이 책에서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리뷰를 한 셈이 돼버렸는데요. 이왕 이야기 이렇게 된 김에 3장, 4장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의해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로컬이 콘텐츠가 되는 법이라고 이렇게. 이거 정의하느라고 저희 연구팀에서 토론 무지하게 했어요. 네, 사실 저희 비로컬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좀 들어와요. 로컬에서 어떻게 콘텐츠가 나요? 로컬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연구자가 아니다 보니까는 사례를 빗대어서 말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A는 B다라는 그런 정의나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로컬에 자원이 있으면 네네. 그걸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이 다 부수고 이렇게 관광사무소, 뭐 관광지, 상품, 네네네. 특산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선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죠. 있는 거 그대로가 그 상품 상품이라고 해야 됐었죠. 그러니까 뭐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로컬 콘텐츠였던 거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스토리를 한번 듣고 나면 임팩트가 와가지고 찡하게 마음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네네. 아 있구나. 그래서 보는 사람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근데 로컬 창업자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분들이 로컬에서 이러저러하게 난 뭘 창업할까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럼 고향에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타지에 돌아왔더라도 자기 환경들이 되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태백산을 보고 초를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에도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뭐 동굴에 와인셀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 그냥 있는 자연자원, 사회자원도 잘 스토리를 부여하고 자기가 고민한 가치를 거기다가 부여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단순 소비자가 아니고 네네. 수평적인 관계로 더 잘 반복돼서 방문하면 커뮤니티까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부존 자원, 발굴 자원, 창조 자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네네네. 이게 부존 자원을 발굴해서 발굴 자원의 창조성이 생긴다라는 이렇게 단계별로 발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존 자원이 바로 창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부존 자원 플러스 발굴 자원이 창조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어쨌든 조금 생각해 보면 창조 자원이 제일 윗단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창조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힘든 경지니까. 근데 부존과 발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큰 관공서라든지 네네네. 큰 관광지 이런 거는 요즘 시대 흐름에도 안 맞고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상품이 투명하게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환경 보호를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치 소비라는 부분, 리프킨의 가치 소비라는 네네. 부분, 그 가치가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로컬 감수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는 부분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건 과거 산업사회의 자원 활용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존 자원, 발굴 자원, 창조 자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쭉 달고 있는데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존 자원, 발굴 자원, 창조 자원이 좀 순환적인 의미가 있다, 유기적이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형도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창업하신 분들이 네네. 부존, 발굴, 창조를 동시에 다 가진 사람도 있고 네. 아니 나는 부존 자원을 발굴하는 것에 훨씬 더 의미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15군데를 만나봤지만 이건 심층 인터뷰를 한 거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분들도 있고 다른 지역 분들도 있고 여기 주로 강원도 사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은 더 풍부한 유형이 있고 그렇다면 상품 생산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은 아니구나. 그런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로컬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로컬 창업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은 그 중간 제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스토리를 입히다 이런 절도 있어요. 스토리를 입히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자기가 납득이 가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납득해 가는 과정이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로컬을 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네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도 되게 재밌고 네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아온 사람은 못 느끼지만 그걸 듣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새로운 단초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스토리라는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야기이기도 한데 결국은 삶의 과정이고 맥락이고 공감이고 그래서 그 공감의 어떤 유대감이 형성될까? 그게 매개체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핵심은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자본주의 어느 상품이 그렇게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가공 과정이나 판매 과정, 제작 과정 없잖아요. 다 이제 밑에 숨겨져 있잖아요. 사람의 노동들은.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이거는 어느 어르신이 어떻게 만든 무엇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래서 스토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갈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고 억지로 뭐 없는 스토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마지막 네 번째 장의 제목이 소통의 진화인데요. 그 제가 좀 어줍지 않은 말씀인데 이 로컬의 진화는 소통의 진화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앞부분에서 네. 로컬 창업 환경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플레이어 중에 만약에 감동적인 공무원이라든지 네. 열정적인 청년이라든지 네네.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타 지역 주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네 어르신이라든지 네네네. 있으면 판이 확 바뀌어요.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네. 다루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이주자가 들어갔으니까 주민들한테 떡 돌리고 인사하고 인사 다 했으니까 할
리추얼은 다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말이나 우리 태도 이런 부분들 그게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인사를 꼬박꼬박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타인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네네. 그러니까 홍보라기 PR 단순 일방적인 PR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잘 했을 때 일하실 때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왜 저러지 나한테 이런 경우도 네네네. 있고 왠지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힘이 나게 마련이고 네네.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끝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동업을 해볼까? 근데 동업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동업과 보증 뭐 이런 거는. 근데 네. 그 정도까지 신뢰가 쌓이면 굉장히 끝단에 이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랜 걸린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소통의 진화로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죠. 네. 제가 제대로 읽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소통의 진화 챕터를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시작해서 시민자산화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일단은 굴러 들어온 돌 취급을 받는 건데 네네. 굴러 들어온 돌하고 박힌 돌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 해결이 뭐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네네. 힘센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개념으로 볼 거냐 소통의 개념으로 볼 거냐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다고 쟤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뭐 잠깐 왔다가 갈 건데 그래가지고 땅값만 올려놓고 집값 월세만 올려놓고 무책임하게 떠나면은 이 지역 망가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현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설득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소통이 없으면 네. 갈등은 반드시 생겨요. 네, 저는 전통시장 청년몰 사건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지금도 있죠. 네네. 이게 그 지자체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청년몰을 조성하고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상권 형성하고 뭐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깡패한테 이빨 부러져 가면서 지켰던데 전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문턱을 낮춰주니까 쉽게 들어와가지고 대충 하다가 어려워지면 그냥 떠나버리는 청년 창업자들에서 그런 반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창업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되는 만약에 그렇게 네네네.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새로운 가게가 정부 시책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은 이런 걸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현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설득했는지 사실 좀 그런 게 의문이기도 하고 네네. 우리가 듣는 건 결과예요. 그 지역에 터줏대감인 어르신들이 네네네. 많이 올드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네네. 뉴커머가 갔을 때 쫓아냈다. 그래서 마치 올드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네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시끄럽게만 하면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싫겠죠. 네, 불편하고요. 네, 근데 그 모든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 듣는데 그 결과만 사실일까? 그 과정에서는 뭘 놓쳤을까? 이런 네네. 부분들을 그래서 어느 때는 마치 이 로컬에즈나 흑화 버전처럼 갈등 부분만 네네네. 왜 사고가 발생했나? 누구의 잘못인가? 네네네. 이런 거를 연구해 볼까? 뭐 이런 얘기도 우리끼리 연구자끼리는 하셨다는 예, 말씀.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일이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게 막 이렇게 너무 급하고 막 다 붐업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각도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과거의 사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과거의 관행이나 아니면 올드 커뮤니티의 문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 자산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산해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사는 이런 식의 관계가 관계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쌍방향적인 관계가 좋은 거고 그리고 마을에 마을 자산이 있다.
시민이 시민 자산이 있다.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니콘이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지역들이 그리고 막 맨날 힘들다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들에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물론 여태까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생태계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꼭 로컬 창업자 아니더라도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다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성을 띠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큰 조직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개성 없는 그냥 일부분 그냥 노동력으로만 대표되는 어떤 인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존재성, 존재 가치, 존재감 이런 거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게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을 쓰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라든가 후일담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본의 아니게 저자분을 모시고 책을 리뷰한 것 같아서. 그 연구팀의 문제의식이 그런 네.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좋은 삶의 질은 뭘까? 그런 거 창업만 능사는 아니고 창업을 포함해서 좋은 삶의 질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로컬의 시대, 로컬의 진화의 공동 저자 중 한 분이신 조희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